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은 부활의 2부, 2, 3, 4, 5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1부는 네흘류도프가 재판을 하는 법정에 가서 사실 그 검사만이 아니라 변호사, 판사, 배심원, 법원에서 일하는 사무직, 법정에 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샅샅이 보여주면서 사법제도 개혁을 한 이후의 러시아 법정이었는데 근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재판의 이면이 사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러시아만의 부정이나 비리가 아니라 옳은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법의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재판 장소를 통해서 또 각 재판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사법제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흔히 갈 수 없는 감옥에 가요. 그래서 감옥 저 깊숙이 안까지 속속들이 보여주고 나오잖아요. 역시 이것도 죄수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도관, 교도소장, 거기 면회객으로 온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샅샅이 보여줘요. 그래서 일부는 어떻게 보면은 법과 종교, 정의를 둘러싼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대표적으로는 우리 인상에 가장 크게 남는 건 재판 장면과 감옥 장면이죠. 2부는 이제 네흘류도프가 자신의 영지로 가요. 그래서 시골 영지에서 지주 밑에서 일하는 농노는 해방이 됐지만 지주 밑에서 아주 가난한 소작농으로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부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농촌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그냥 사실적인 장면, 역사의 장면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있지만 화자 한 명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그런 느낌이 들어요. 2부를 보면. 이 장면이 저는 좀 아름답다고 생각한 게 농민들과 지주가 마주했는데 서로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러시아 농민을 잘 안다고 자처하며 러시아어를 유창하고 정확하게 구사하는 침착하고 자신만만한 독일인 관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관리인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네흘류도프와 마찬가지로 튼튼하고 영양 상태가 지나치게 좋아 보이는 그 관리인은 농부들의 마른 주름투성이 얼굴, 까프탄 옷깃 사이로 튀어나온 야윈 견갑골과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었다. 화면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농민들은 다 여위고 영양 상태가 좋아 보이는 건 지주와 관리인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베풀려고 여러분들을 모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죠. 근데 네흘류도프가 토지를 전부 여러분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저렴한 값에 이용하도록 토지를 임대하겠다는 뜻이다. 마음씨도 좋으시지 하고 왈가왈부를 시작해요, 여기서. 근데 이 대목이 말하자면 리얼 다큐처럼 우연히 나오는 대목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친절도 하시지 한 노인이 말했다. 갚을 능력이 있다면 말이죠. 땅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당연하지. 우리 생계수단이니까. 나리는 그 편이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돈만 받으면 될 테니까요. 골치 아픈 일도 없을 테고 왁자지껄 떠들어요. 근데 독일인 관리인이 당신들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죠. 제대로 일하고 규칙을 지켜야지 뭐 이런 말을 하니까 한 사람씩 얘기하면서 이 관리인하고 티격태격을 하는데 그 본의 아닌 티격태격 속에 이게 마치 무슨 리얼 다큐나 몰래카메라처럼 뭐가 문제인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네는 왜 말을 밭에 풀어놓냐고 하지만 누가 말을 풀어놨단 말인가. 난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도록 온종일 낫질로 일을 하다가 야간 방목되면 골아 떨어져. 그럼 골아 떨어지니까 농부가 그러면 말이 자네 귀리밭에 들어가고 자네는 그럼 내 살가죽까지 벗길 기세로 쥐어짜지. 그래도 규칙을 지켜야죠. 막 이러니까 또 다른 분이 내가 울타리를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주든가. 키가 작고 행색이 초라한 농부가 뒤에서 끼어들었다.
지난 여름에 내가 울타리를 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이 날 3달 동안이나 감옥에 쳐넣었잖아.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 그 꼴일 텐데 뭐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흘루도프는 이게 무슨 소린가. 저 사람은 영지 숲에서 나무를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네는 남의 재산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 관리인이 그러니까 또 어떤 노인이 우리가 존중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있어? 자네 소나기에 있는데 자네가 우리 목줄을 쥐었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부하를 돋구지 말아요. 막 이러니까 또 딴 사람이 지난 여름에 당신이 내 얼굴에 주먹을 날렸잖아. 그걸로 끝이고 부자들하고는 뭐 다투지 말라고 했던가? 재판에서 붙지 말라고 했던가? 그러니까 계속 관리인은 규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규칙을 지키세요. 남의 걸 훔친 거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규칙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의 특징일 수도 있죠. 정해놓은 규칙이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날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애써도 지킬 수 없는 규칙인 거죠. 왜? 지주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규칙이니까 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어떻게 할까요? 네흘루도프가 그만하라고 이제 말려요. 끼어든 사람들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또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면서 막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억눌린 저기가 보였고 다른 편에서는 자신의 우월함과 권력에 대한 자각이 눈에 띄었다. 이쪽은 농부 쪽, 이쪽은 관리인 쪽이었겠죠. 네흘루도프는 그 말다툼을 듣는 게 괴로웠다. 그래서 지대와 지불 기한을 정하자. 그래서 본인은 인근 지대보다 훨씬 싼 값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막 농부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흘루도프는 자신의 제안이 환대를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농부들은 기뻐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저 농부들에게 유리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다. 왜? 누가 토지를 빌릴지, 공동체 전체의 명의로 빌릴지, 조합의 명의로 빌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빼고 싶어하는 농민들과 배제 대상이 된 농민들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것도 참 신랄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뺏기는 농민들인데 그 농민들 안에서 더 잘 사는 농민 혹은 노동력이 많은 농민과 그렇지 않은 농민들 사이에서 또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불리한 조건은 아니구나 하고 아는데 다 끝났어요. 임금보다 30% 가까이 더 싼 토지를 농민들은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네흘루도프는 토지에서 얻을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숲을 매각하는 돈과 농기구를 처분해서 얻게 될 돈을 더하면 부족하지 않아서 아주 잘 처리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계속 부끄러웠다. 그는 보았다. 몇몇이 그에게 감사 말을 했지만 농민들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불만에 차서. 결국 그는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농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 다음날 이제 네흘루도프는 마을을 떠나는데 영문을 알 수 없이 불만스럽게 고개를 젓는 농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기차역으로 떠났다. 네흘루도프는 스스로에게 불만스러웠다. 뭐가 불만인지는 몰랐지만 어쩐지 계속 서글프고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다. 뭐였을까요? 다른 인근 영지보다 30%나 더 저렴하게 땅을 빌려주는 건데, 나눠주는 건데, 불화하는 건데. 그래서 농민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이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였을까? 자, 이제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4장, 5장은 1장, 2장은 어머니한테 받은 쿠즈민스코의 마을이었으면 3장은 고모한테 상속받은 마을로 가요. 어디죠? 카추샤를 만났던 데죠. 고모네 영지에서 만났던 거잖아요. 카추샤가 고모네 집에서 자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카추샤나 카추샤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혹시 무슨 얘기를 알 수 있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갔더니 고모님들 돌아가시고 나서 영지가 황폐해졌죠, 집이.
근데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는 본인의 첫사랑을 처음 만났던 장소,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난 고모들이 자신에게 물려준 영지에 가서 그 후락해진 집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정원만은 집은 막 엉망이 됐어요. 나무 판자 뜯어지고 지붕도 뜯어지고 올라가고 뭐 사람들이 창문도 없어진 데는 유리창을 안 붙이고 판자를 끼워 넣고 엉망이에요. 정원만은 황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초목이 무성하게 군락을 이루었고 때마침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담장 너머로 하얀 구름처럼 꽃을 피운 벚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가 보였다. 요건 꽃 잘 아시는 분들은 알죠? 벚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비슷할 때 피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저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벚나무가 조금 더 화려한가? 워낙 사과꽃, 자구꽃, 자두꽃도 하얗고 예쁘죠. 저는 그게 다 비슷한 흰색으로 보이더라고요. 담장 너머로 그 꽃들이 탁 펼쳐져서 보여요. 산 울타리를 이룬 라일락 나무에는 14년 전 그때처럼, 14년 전은 언제? 네흘류도프가 18살 카투샤와 함께 라일락 나무 뒤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져 엉겅퀴에 찔렸을 때처럼 라일락 꽃이 피어 있었다. 고모가 집 근처에 심은 낙엽송은 그때만 해도 막대기 같더니 이제는 통나무로 써도 될 만큼 굳게 자랐고 바늘 같은 부드러운 황록색 잎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기슭을 따라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이 물방아용 둑에서 떨어지며 소란한 소리를 냈다. 강 건너 풀밭에서는 농가의 온갖 가축대들이 서로 뒤섞여 풀을 뜯고 있었다. 어휴, 정말 아름다운 묘사죠.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의 관리인을 만나고 거기서 자수를 놓은 루바시카를 입고 실크 술을 귀걸이로 단 맨발의 아가씨가 타다닥 뛰어나가고 그 뒤로 또 어떤 농부가 두꺼운 부채에 징을 울리며 달려갔다. 이게 정말 그 영상처럼 펼쳐져요. 이 영지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빠뜨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마냥 목가적이고 아름다울 것 같은 시골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그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느 대목에서는 아 이런 게 아름다움인가 하고 느껴질 만큼 그 놀라운 보여주기가 또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이 대목을 읽어볼게요. 아까는 어땠어요? 똑같은 장소로 왔는데 그때 그 사람은 없고 예전에 고모가 심어뒀던 나무는 이제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됐고 자연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변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에는 네흘류도프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였다. 작은 쌍바라지 창문으로 상쾌한 봄바람이 갈아엎은 땅에 흙냄새를 씻고 들어와 땀에 젖은 그의 이마 위에 들이운 머리칼과 온통 칼자국이 난 창턱 위의 쪽지들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러니까 창턱 위에 칼자국이 막 났다는 거예요. 오래돼서. 쪽지들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트라파팝 트라파탑. 강에서 안악들이 탁탁탁 타타탁 이런 소리죠. 빨래방망이를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방아용 저수지의 어귀를 따라 내달린다. 물이 방아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르게 들리고 파리 한 마리가 깜짝 놀란 듯 날카롭게 윙윙거리며 귓가를 스치며 날아갔다. 어떤 묘사인지 아시겠죠? 이 소리로 쭉 이어지는 보여주기로 소리를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자 문득 언젠가 오래전 자신이 아직 젊고 순수하던 시절에 똑같이 이곳 강에서 빨랫감을 두들기는 그 방망이 소리와 규칙적인 물방아 소리를 들었고 똑같이 젖은 이마 위에 들이운 머리칼과 칼자국이 난 창턱 위의 쪽지가 봄바람에 흔들렸고 똑같이 파리 한 마리가 놀란 듯 귓가를 스치고 날아갔던 것이 네흘류도프의 뇌리에 떠올랐다. 똑같은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18살 소년이던 당시의 자신을 떠올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위대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지닌
풋풋하고 순수한 바로 그 시절의 자신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그와 동시에 꿈속에서 흔히 그렇듯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두렵고 서글퍼졌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지금 말하는 사람, 내 주인공 네흘류도프의 기억 속에서 그 소리와 빛과 색깔과 이 모든 장면들이 그때의 기억하고 결합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목이요.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는데 그때의 자신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때처럼 가득한 미래를 지닌 풋풋하고 순수한 바로 그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동시에 이게 다 꿈처럼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서글퍼졌다. 이 대목이 저는 어떤 시간을 묘사한 것 같았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게 실수든 아름다웠든 슬픔이든 행복이었든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당장 1시간 전만 해도 이제는 다시 못 돌아가잖아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에 그런 아주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서글픔? 슬픔? 그럴 때 없으신가요? 그게 저는 여기서 좀 네흘류도프를 통해서 강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돌이킬 수 없다. 같은데 다르고 다른데 같은 이 순간들. 지금 이 북클럽 비바를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도 뭐 돌이킬 수 없겠죠. 이제 곧. 그게 여기서 2페이지 동안 묘사되는데 이게 마치 카츄샤하고의 사랑이 어떻게 될까를 좀 저는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때의 사랑이 아니에요. 같은데 달라요. 근데 다른데 또 같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카츄샤하고의 그 시간을 네흘류도프가 어떻게 돌이키려고 하는지가 이제 뒤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카츄샤의 친척 아주머니를 찾아요. 이 마을에 카츄샤의 친척 아주머니인 마트리오나 하리나라는 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관리인한테 물어보거든요.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자 사장에서 네흘류도프는 카츄샤의 친척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길에서 여러 농민들을 만나요. 그 농민들의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죠. 그리고 오장에서 마침내 찾아서 이제 드디어 카츄샤의 친척 아주머니네 집에 가서 그때 카츄샤의 아이는 어떻게, 근데 이 친척 아주머니는 아이의 아버지가 네흘류도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술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인데 술 주막을 하는 까찌리나 카츄샤죠. 어떻게 기억을 못하겠어. 내 조카인데 어떻게 잊는단 말이오. 그 애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전부 알지. 근데 이분이 뭐 그렇게 카츄샤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게 아니라 100루블을 줬잖아요. 네흘류도프가. 그 돈을 받으면서 카츄샤를 묻게 해줬던 거거든요. 하느님 앞에 죄가 없는 인간이 있겠소? 짜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인간이 있겠냔 말이오. 젊은 날에 불장난이지. 두 사람이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악마가 유혹을 한 거야. 어쩔 수 없지. 나리는 그 애를 버렸지만 보상도 했잖아요. 100루블이나 되는 돈을 아낌없이 주시고. 하지만 그 애가 어떻게 했게요? 걔가 분별 있게 처신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자기가 걔를 뭐 여기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또 좋은 집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했는데 그렇게 해고당하고 뭐. 근데 우린 알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 남자 주인들이 찝적대거나 이렇게 뭔가 카츄샤로 하여금 거기서 계속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 카츄샤 탓을 하는 거죠. 네흘류도프가 물어요. 아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츄샤는 당신 집에서 출산을 했죠.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애를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번호는 받았습니까? 근데 애가 죽었다고. 그리고 이 할머니 집, 마트리오나의 작은 통나무집, 카츄샤의 친척 아주머니 집에 갔을 때 페치카 뒤에 조그만 침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몸을 쭉 펼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침대. 거기서 네흘류도프는 바로 이 침대에서 카츄샤가 아이를 낳고 병을 앓았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좀 재밌었던 건 네흘루도프를 농촌으로 보냈어요. 옛날 고모하고 살던 영지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츄샤와 만났던 장소를 돌아봐요. 근데 거기서 카츄샤의 친척 아주머니까지 굳이 만나러 가서 카츄샤가 아기를 낳았던 그 침대까지 보잖아요. 이게 쭉 저는 어떤 예감이 드냐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이제 어떻게 네흘루도프가 어떻게 품어 안는가를 봐야겠죠. 우리 인생에서도 매 순간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정말 행복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할 때 그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행복했던 순간인데 그때 그 소중함을 몰랐구나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 그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일 때 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대한 감정이 더 강렬해지죠. 네흘루도프는 카츄샤를 만났어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해야 되죠. 카츄샤를 이제부터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하려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말로 하면 회원상생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부의 앞부분. 톨스토이가 체홉한테 드라마를 그렇게 쓰면 안 돼라고 말했다고 예전에 체홉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뭐냐면 체홉은 무대 위에서 큰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위기극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어떤 클라이막스까지 끌고 갔다가 결론을 보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런 걸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니어서 현대 드라마의 기원이 되는 거죠. 체홉이. 근데 톨스토이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체홉 보러 자네 드라마 희곡에는 사건이 없어. 사건이. 그렇게 드라마를 쓰면 안 되지. 자네는 내가 볼 때 드라마에 재능이 없고 단편소설을 열심히 쓰도록 하세요. 막 얘기를 해요. 체홉은 사건이 없는 드라마를 쓰는 게 체홉의 빛나는 장점이 됐는데 체홉의 독창성인데 톨스토이는 그 시절에 사건이 없는 드라마를 쓰네 하고 이게 이제 좀 좋은 드라마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로서는 어둠의 힘이라는 희곡을 썼는데 이게 읽어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온갖 드라마틱한 사건이 다 올라와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굳이 네흘루도프를 굳이 카츄샤가 애를 낳은 그 장소까지 데리고 가서 굳이 카츄샤의 친척 아주머니 앞에 앉아서 그 친척 아주머니가 뭐 100루블 줬잖아요. 그때 그러면 날인 할 만큼 한 거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말까지 굳이 듣게 만드는 이 톨스토이의 막장 드라마적인 성격. 네, 이게 여기서 드러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뒷부분 부활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이 있는 농촌 다큐멘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막힌 장면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농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땠는지를 정말 그 농촌의 시선으로 농촌하면 자연하고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그거를 톨스토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농촌의 실상, 농노 해방이 되고 이후 신분이 자유로워진 농민들이지만 여전히 지주 영지에서 그 질서 안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 없으니까 그 얘기들이 나와요.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는 제일 앞에서 네흘루도프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지대를 확 낮춰서 농민들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했는데 농민들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만족스러워해요. 네흘루도프는 부끄럽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럽고 저 사람들은 왜 불만족스러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네흘루도프는 선의를 베풀었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죠. 두 번째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이게 그 고몬의 영지, 후락해진 고몬의 영지에 가서 전과 다름없는 자연과 전과 달라진 자연을 묘사를 하면서 카츄샤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게 앞으로
돌이켜지려는 노력을 하는가를 예감하게 하는 그 자연 묘사들이 나오죠. 그걸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체홉과 비교하면서 막장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네흘루도프는 지금 자기 아이를 찾으러 간 거예요. 혹시 걔가 살아있을까? 궁금한 거죠. 고아원이든 어디든 있을까? 한 번도 일부에서 그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네흘루도프가. 근데 고문의 영지에 가면서 아이가 혹시 하는 마음 때문에 카츄샤의 친척 아주머니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그 아이가 고아원에 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끝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면 묘사를 확 들어가면서 잘 해줬는데 뾰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약간 그게 없다고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두 가지였어요. 땅을, 지대를 낮춰서 줬는데도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농민들. 왜? 두 번째, 애를 찾으러 간 네흘루도프. 왜? 자, 이 얘기를 다음에 이어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